우리 오늘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그 국당의 녹취록 날조 사건 우리 공개 방송 때도 이 얘기를 이제 1부 때 했었는데 네. 그때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또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좀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아쉬웠던 게 우리 프레젠테이션 중에 인물 관계도가 좀 빠지고 해서 네. 그거 좀 아쉬웠는데 간단하게 우리 감님이 좀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네네. 먼저 저희는 그 공개 방송에서 용의자 그룹을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현재 드러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인물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는데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유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준서. 네. 이준서가 나이가 많네. 50살이나 되네. 네. 그리고 김성호, 김인원 두 네. 사람. 네. 네. 공명선거 단장, 네, 부단장이죠. 부정선거 추진위원회. 네.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용의자 B그룹으로 현역 의원 중에 심증이 가는 인물들을 골라봤습니다. 이용주, 당연히 안 걸릴 수가 없죠. 단장인데. 네. 그리고 김스까. 네. 방송에서 김스까라고 했는데 우리 팟캐스트는 좀 더 세니까 김경진 의원 지목을 했습니다. 네. 용의자에 올렸다는 것 뿐이니까 저 고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참 동기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불타는 복수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원래 활발하고 배신자가 맞습니다. 더 악랄한 행동을 합니다. 변절자는 하여튼 세게 군다. 변절자는 아주 강력한 공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황이 의심된다. 그리고 공작 정치의 달인이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해오고 있는 이태규 의원. 네. 이태규 의원이 왜 이렇게 용의 선상에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B그룹 분류했었고요. 용의자 C그룹으로는 김종인, 윤여준 두 사람도 물방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금방 혐의를 벗겨드리긴 했죠. 네. D그룹으로 실체 중에 실체죠. 박지원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 네. 너무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네. 이의 당사자다. 이 사람들이 몸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반장님이 홍준표를 여기다 끼워놨습니다. 네. 홍준표를 끼워놓은 이유가 되게 그럴듯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 기억납니다. 네. 뭐였죠? 원래 이런 조작은 자유당 전문이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워낙에 박근혜 탄핵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피커로서의 신뢰가 부족하다. 국민의당이 이걸 얘기해주면 그래도 신뢰도가 한 높을 거다. 가족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한테 뭔가 이렇게 아웃소싱이다. 그렇죠. 네. 아웃소싱한 네. 게 아닌가. 청탁, 외주. 그런 네.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망에 올랐었고요. 저는 이준서를 아주 강하게 지목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준서가 최근에 이유미의 증언만 듣고 나를 탈당을 시키다니, 출당을 시키다니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우리 출당시킨대요. 그 말을 듣고. 네. 네. 그 말 듣고 아주 화를 냈는데 네. 저는 그 말에서 이걸 감지했었죠. 지금 출당하면 정말 좋은 건데 따봉인데 대길인데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네. 이 조작 사건의 반대급부로 받을 만한 것을 아직 못 받았구나. 네. 그것은 자기가 당원이어야지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겠구나. 네. 지방선거, 공천이라든가 저는 그런 걸 연상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당에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남들은 못 나가서 한달인데.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벌써 도망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한 명 등장했잖아요. 네, 등장했습니다. 네. 지역구의 여론이 안 좋다면서 당장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판에 나를 왜 출당시키면서 화를 냈다는 것은 이준서가 아주 강력한 사건 관계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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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을 좀 봤는데 지금 현재 그 검찰 소환 현황이나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보면 네. 일단 이유미 씨 우리가 처음에 A 그룹으로 분류했던 네 사람 중에 이유미 씨가 구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서 검거 한 명, 검거 한 명, 검거 한 명, 쿵! 네, 검거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 이 세 사람은 네. 내일 이제 검찰에서 소환한다고 소환장을 띄웠는데요. 월요일 날 네. 선하신다. 네, 내일. 참고인 신분이죠. 네, 그렇죠. 참고인 저희 신분. 이제 녹음하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인데 방송하는 날이겠네요. 그럼 저녁 때쯤 해가지고 쿵쿵쿵. 네, 그 참고인 신분이 참고인 신분인데. 아니고요.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이 네, 아니고요? 이준서 씨는 이미 피의자 피해자 상태로 피해자 올라가고요. 신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김인원하고 네. 김성호 두 사람은 네. 그 피고발인 피고발인. 상태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고발 당한 상태, 민주당에서 고발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고발 당한 상태로 지금 불러가는 상황인데 참고인은 없습니다 이미. 네네. 예. 그러면 쿵쿵쿵쿵. 예. 계속 도장 스탬프 찍히겠네요. 검거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당이 고발을 하니까 여지없이 그냥 콕콕콕 들어가는 거가 예. 아니,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하여튼간. 이겨야 돼. 네, 그 우리가 A그룹으로 분류했던 네 사람이 결국은 이제 순서대로 네. 출출출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수사 대상이 번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 대상은 이제 어느 선까지 이제 검찰이 그 수사의 폭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정서나 상식으로 봤을 때도 아무도 지금 이유미 단독범이라고 믿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조작 지시를 과연 누가 했느냐, 네. 어느 선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윗선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일단 직계로 이용주는 올라가야 되겠죠. 예. 안 올라가면 문제 있는 거죠.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약간 뭐 여담이긴 하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그 추가 조사를 해봐야지 좀 더 명확하겠지만, 그 이유미 씨가 이제 여수 출신이고 그 이용주 의원이 여수 지역구 의원이고,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여수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유미 씨가 자기가 이제 그 김미경 교수랑 같은 동양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랑 같이 그런 뭐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책도 쓰고 많이 그러셨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용주 의원 자체가 지금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이유미 씨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같은 동양이고 그 평소에 그런 지역의 지역 연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용주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네. 자기는 뭐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연관성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그다음에 이용주, 그리고 이유미 이 3위는 뭔가의 어떤 같은 지금 그룹으로 엮여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뭐 소장이 오겠네요. 네. 연락 오겠네요. 네.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에 바로 그 다음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현역 의원 중에는 최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봐서는 이용주 의원 선에서는 그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고요. 만약 그 아래 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유미나 이준서 선에서 만일 이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 자체를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뉴비씨에서도 한번 기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 단독범이 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왜 언론에서 저희들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한번 언급하고 가긴 네. 갔습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5일 날 김인원 공정선거 부단장 네. 이 양반이 관련된 증거 자료를 획득했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을 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그 불법으로 가짜로 만든 녹취록의 일부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문준용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그 가짜 배우, 네, 네. 네요. 네, 그 박모 씨. 이유미 씨의 네. 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아빠가 시켜가지고 이력서 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냈대.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네. 이런 어떤 연기도 있었지만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따님이 있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딸도 비슷하게 은행에 걔네 아빠가 힘을 써서 취직을 했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런 내용을 그때 그 기자회견문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건 진짠가 보다. 왜냐면은 문준용이 아니면
저 내용을 어떻게 아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준영한테 직접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일반인이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가짜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유미 씨나 이유미 씨 동생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애들이 모를 걸 어떻게 이유미 씨나 이유미 씨 동생이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의 초안은 물론 애들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 보통 시나리오를 쓰면 전문가가 와서 감수를 하잖아요. 디테일을 살려줘요. 네. 여기 전문가 하나 들어와 있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MSG를 넣어준 거죠. 그렇죠. 양념을 딱 그러니까 쳐줬어요. 단순히 문준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탁으로 취업을 했다라는 네. 내용만 넣은 게 아니라 네.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위해서. 다른 MSG를 넣었는데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어 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국민의당에는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과거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네. 참여정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나리오에 섞어서 만들어서 이유미와 이유미 동생한테 연기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 감수를 해준 분이 적어도 초선급은 아니고. 아니 이거는 뭐 초선 뭐 다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기획한 사람 아니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열성 당원 내지는 열성 팬이 그냥 치기 어린 혈기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5월 5일 날 국민의당 그 김인원 부단장이 발표한 그 기자회견문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소름 돋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김인원 단장한테 가서 김인원 단장을 소환을 해서 이 출처가 과연 어디서 온 건지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좀 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윗선이 누구다라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파일이 가짜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카톡 대화 목록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음성 변조를 해주면 공개해도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유미 씨가 마치 제보자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해서 윗선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윗선에 있는 분은 음성 변조가 안 된 상태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미 씨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 녹음된 거. 그러면 송 작가님이 동생이랑 이야기를 들었어. 들고서 내가 그 보고를 받고서 내가 이 목소리가 송 작가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파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일이니까 아마 스피커 최대 볼륨에서 다들 들었겠죠. 네. 다들 들었는데 송 작가 목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유미 씨 목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미 씨와 가짜 제보자의 통화인 것처럼 꾸며졌기 때문에 네. 남동생 목소리는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럴 있겠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다 잠깐만요. 내가 잘 헷갈렸다. 그렇지. 이유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저는 나무님 말을 살릴 수가 있는 게 그 뉴스공장에서 그러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 단장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고 쓱 빠져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설픈 공작의 네. 냄새가 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목소리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 어제 공개방송에서 그 녹취록 그렇죠. 들었는데 목소리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대화의 내용이나 연기 톤을 봤을 때는 모르면 그건 바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마케터님 얘기하신 그 시민사회 수석이 또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의 시민사회 수석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 여러 명 중에 한 분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 옛날 참여정부 때의 시민사회 수석.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문준영 씨 취업 청탁 사건이라는 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네네네. 2007년도에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기자회견에 나온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것도 역시 2007년도 당시 그러니까 2007년 정확하게 2007년도인지 아니면 2007년도 이전에서 근무하셨던 분인지는 확실하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녹취록만 보면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던 분이 따님이 그분도 뭐 예를 들면 은행권에 취직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 청탁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그 기자회견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이유미 씨 그 가짜 배우 역할을 했던 이유미 씨 동생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내용을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인 거고. 창작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그 제보자가 진짜 문준용 씨의 지인이라서 문준용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문준용 씨랑 일면식도 없는 전혀 그러시죠? 관계없는 가짜 배우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가짜 배우가 했던 그 말들이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누구의 기획에서 누구의 지시로 나왔느냐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밝혀내면 결국 윗선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유미 씨가 그 책을 썼잖아요. 2013년 9월에 66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이라고 해서 그 2012년 대선 진신 캠프에 대해서 썼던 책인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안철수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안철수 진신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난해 대선 과정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9월 19일부터 중도 사퇴한 11월 23일까지 66일간 진신 캠프를 중심으로 벌였던 역동적인 사건들과 그 뒷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안철수 교수의 제자로 청춘 콘서트 서포터로 활동하다가 진신 캠프에 합류한 이유미 씨가 대표로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 소개에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를 졸업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네. 뭐 뒤에 나올 부분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후보와 굉장히 어떤 거리에 있었고 이 책 페이지 수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런 내용을 쓸 정도면 핵심은 어쨌든 안철수 씨인 거잖아요. 안철수 씨와 상당한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최측근이나 아니면 이런 책을 한 권 쓰려면요. 제 주변에 또 고스트라이터들 국회의원들 쓰시는 분들 있는데 이메일 주고받았던 걸 수백 통을 받아요. 왜냐면은 워낙 바쁜 분들이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그냥 이메일 계정을 받아서 이 작가가 들어가서 이메일을 싹 다 봐. 그 사진 딱 보고 그 와중에서 야 이런 내용은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 취합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처럼 물론 자원봉사 시각을 합니다만 상당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그냥 지금 나오는 어떤 국민의당에 말하는 것처럼 열혈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관계가 밀접한 거고 2012년이면 몇 년이요? 벌써 5년 전부터 같이 해온 사람이거든요. 5년 동안 그냥 나는 누가 좋아서 난 계속 자원봉사자 할래요. 이럴 수가 있나요? 나무님이 말한 건 이제 2012년에 기록이고요. 네. 그렇죠. 2012년에 기록. 측근이고 신복이었다는 기록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자원봉사자로 순수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다른 복수의 직원들, 캠프 관계자, 그러니까 올해 캠프 안철수 캠프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캠프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다. 나대는 성격으로서. 그리고 안철수 측근임을 너무나 떠벌리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의 기록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도. 측근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얼만큼 권한과 그런 걸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사명감으로 이런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저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안철수의 지인 또는 안철수의 조력자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사람이 맡은 타이틀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훈 씨가 얘기한 대로 2012년에 캠프에 관련된 책을 대표로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수에 이제 2번이나 출마를 하고 또 그 여수 연고 있는 그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와의 같은 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고
아주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17년에 1월 달인가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종의 대선 출정식 격인 백인의 멘토단 뭐 이런 국민 멘토단 네네. 선발대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대선 출정식을 했는데 네. 이때 대표 10인의 멘토에 이유미 씨가 선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무슨 그 멘토들이 무슨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무슨 김민전 교수 같은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멘토단 10인의 멘토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네. 그 10인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유미 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철수가 이 이유미 씨를 어떤 정도의 무게감으로. 그 무게감으로 보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유미 씨는 그냥 뭐 벤처기업 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자기도 뭐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 시도를 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의원 신분도 아니고 네네.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뭔가 이렇게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 멘토 10인으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선정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이유미 씨에 대한 안철수의 신뢰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자원봉사자, 2013년에 대표로 책을 쓰게 됐었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측근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총선에도 경선에 들어갔었죠. 총선에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대선 때 멘토 10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오게 됐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 왜 뭐 더불어 포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러게요. 인캠에 있는 들어가기도 뭐 어렵지. 우리 뭐 그 대변인 뭐 고민정 대변인 같은 네.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몇 명 딱 인상 깊은 그렇죠. 10명인데 나 같은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윤갑이도 못 들어가는 그 10명인데 10명 남북 멘토면 10일이나 겨우 할까? 네. 11인? 정말 11인까지 하실 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뭐 국민의당 지난 총선에 뭐 특정 지역구에 뭐 경선에도 이렇게 참여했다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여수에. 정도로 국민의당이랑도 상당히 밀접하고 그리고 뭐 그 안철수 캠프 내에서도 캠프에 있는 다른 인사들이 어지간해서는 함부로 말도 못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목소리 내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도 지금 국민의당 현황이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 아직 좀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건에 지금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박지원은 계속 그 와중에 계속 추미애를 걸고 넘어지면서 좀 추모닝 시전하고 있는데 박지원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네. 원래는 이분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멀찌감치 한번 이렇게 지켜보려던 입장이었다가 네. 갑자기 느닷없이 그 자기한테 그 폭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폭로하기 전에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네. 일단 이제 뭐 누구라도 잡아야죠. 네. 빠져나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게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와 말싸움을 하면서 시선을 교란시키면 결국은 나는 좀 이 사건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또 어떤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일단 매크로기도 해요. 어떤 거대 의혹에 직면했을 때 지난번 그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연루됐을 때도 네네. 유죄 판결 나면 목표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분은 뭘 자꾸 그렇게 예, 할복하겠다 부정하게.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매크로로 네. 자연스럽게 목을 바치겠다고 네. 했는데 아니 추미애 대표가 그 받아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목을 누가 씌운 걸. 그리고 약간 그 어느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돼. 박지원 전 대표의 해명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자기가 문자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받지 않고 보좌관이 받았다. 자기는 문자 폭탄 때문에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두 가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이 사실은 그 박지원 대표 워낙 언론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언론이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는데 보면요. 사실은 문자폭탄이 막 쏟아지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네.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전혀 정황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폭탄 때문에 다른 폰을 가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보좌관이 그 폰에 문자가 그런 결정적인 문자가 들어왔는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데 네. 더 이상 언론이 추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 못 봤다. 그러니까
그 이준서가 보낸 구원의 문자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의혹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면은 어떻게 그것만 봤을까? 그 부분도 있죠. 잠깐 이준서가 보낸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예. 폭로 전에 폭로 전에? 5월 5일 날 네. 폭로를 할 건데 네. 폭로 전에 이런 거 폭로해도 괜찮을까요라고 해서 컨펌을 받는 거죠. 컨펌을 받는 거죠. 맞아요. 네. 박지원 의원한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박지원 대표가 만일 그걸 보고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직 특정이 안 됐는데 폭로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네. 만일 이거는 그냥 뭐 폭로해도 괜찮겠다 잘했다라고 했든가 이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은 그 멘트에 의해서 이 사건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는 뭐냐면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공표한 사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허위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공표하는데 동조한 사람도 똑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일 그런 그 이준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박지원 대표가 검증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인데도 그 뒤에 계속 누군가가 이 허위 사실을 떠들고 다니게 했다라고 하면 박지원 대표도 이거 빼박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보고 모르쇠 전략? 보좌관이 봤는데 보좌관이 보고 의원님한테 보고했다 이러면 또 걸리니까 이거 그냥 사소한 것 같아서 보고 안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보좌관도 못 봤다고 하지. 왜 하필 보좌관이 봤다고 봤다고, 해서 봤다고. 신빙성을 네. 잃느냐. 그 보좌관이 정말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의 보좌관이고 현역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주 결정적 스모킹건 의혹에 대한 스모킹을 찾았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자기 의원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보좌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3살짜리 애들도 웃을 만한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여기 또 거지. 결정적인 게 또 있어. 보세요. 이준서가 지가 뭐라고 최고위원 나부랑이가 네? 지금도 공적 정치로 들어가는데 당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답변이 없어. 답변이 없으니까 내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보낼까? 이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보냈어? 컨펌을 받으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또 컨펌이 말이 안 없었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컨펌을 받았으니까 보냈겠죠. 네. 깠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윤가피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음이라는 열성 자원봉사자 그리고 최고위원 이 수준에서 이 정도를 터트린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안 그리고 돼? 사실은 뭐 폰을 몇 개나 갖고 계신지는 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이 대선 일주일 이내에 보낸 문자를 국민들이 모두 보내고 있는 그 폭탄 투하하고 있는 그 폰으로 전화번호로 보냈겠느냐? 서브폰, 네, 퍼블릭폰. 당연히 메인폰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앱도 들고. 달라요. 바이버인가 그거 네, 앱으로 보냈잖아요. 네. 하필이면 또 사람들이 폭탄을 바이버로 보낼 리도 없고. 그러니까 바이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이버로 문자를 안 안 보내죠. 보내죠. 지금 거짓말이 벌써 몇 개입니까? 일반 문자로 보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국회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국회의원들 아시는 분은 알 테지만 그 메인폰을 알지, 그렇죠? 그 당무를 보고 있는 최고위원이 메인폰 번호를 알지, 그럼요. 서브폰 번호는 그냥 아예 몰라요. 그럼요.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 명함에 있는 메인폰 번호나 우리가 문자 그렇죠. 폭탄 번호 그렇죠. 진짜 자기들이 쓰는 서브폰은 예, 남아도 그동안 휴대폰을 소통을 해갈 쓰는데. 소통을 할 때는 메인폰으로 소통을 하는 거지 네. 서브폰으로 보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거짓말이 7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네. 7개입니다. 국민의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바보 흉내를 내자. 네네. 라는 걸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검증도 바보니까. 실패했고 우리는 우리는 바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보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바보라서 같아요. 죄송하긴 한데. 바보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바보가 이 감옥 갈 필요가 전략인 뭐가 것 있나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못 봤다? 네. 나는 봤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다? 뭐 중요하지 않는 줄 알았다. 심지어는 봤는데 이 정도면 검증된 건 줄 알았다. 뭐 여러 가지 그 바보 흉내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특수부 검사 네. 그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황우석 교수 야, 줄기세포 네. 이 부분 이용주 의원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다고 뭐 방송에 나와서 자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또 하나는 김인원 그 부단장 이 네. 양반이 뭐냐면 BBK 수사했던 검사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호 그 전 의원 한겨레 네. 신문 사회부 기자였죠. 네. 사회부면 이런 거 내면 예. 진짜 잘 맞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 제보를 구분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냐면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BBK 사건으로 허위사실 공포죄로 해서 실형 1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검찰과 법원이 이명박과 BBK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적인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은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봉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다. 여러 가지 네. 제보자의 주장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 판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거의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할 능력이 당신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인정한다 그래서 처벌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에 그 이유미 씨, 이준석 위에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보 흉내를 낸다라고 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대로 판단을 했냐 안 했냐는 어쨌든 검찰이 밝혀낼 일이고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검증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나오게 되면 네. 결국 이분들도 같이 허위사실 공포죄죄로 네. 처벌받게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선거기간 그 허위사실 공포죄는 형량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실형사한 것처럼 형량이 높거든요. 그러면 뭐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네. 실형까지도 살아야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뭐 죄이기 그분 때문에 같은 경우는 예. 피선거권 박탈도 됐었죠. 10년입니다. 10년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깔끔한 게 저기 그 국민의당 40명 중에 이거 입에 안 담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다 깔끔하게 많이도 아니고 1년씩만 살고 피선거권 10년씩 다 10년. 박탈하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에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얹어서 바보 흉내 내는데 국민들은 바보라고 판단하시고 법원은 사기꾼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거사범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최소한 1년 실형에 네. 뭐 그런 얘기들 했는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도 이제 과연 교사범이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미, 이준석 요 정도 라인에서 머리를 굴린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아예 시나리오를 써서 던져준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문자를 못 봤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자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일을 꾸몄는데 공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건 네. 박지원이 교사범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박지원이 교사범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사범은 따로 있고 박지원은 그냥 모른 척 알면서 모른 척한 정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교사범이 혹시 또 한 명의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인 안철수 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안철수는 지금 계속 버티고 있었죠. 네. 어떻게 있고 뭐 그냥 문자로만 답변하고 뭐 진상조사단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 진상을 피고 있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데 만나지도 만나기가 않고 싫다. 만나기가 싫다. 박근혜 코스프레인데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무 생각 없는 거. 네. 만나기가 싫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유미 씨가 그 구원을 바라는 문자도 보냈었잖아요. 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데 자, 네. 그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포스팅에서도 올려주셨는데 하다못해 패친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연히 보다가 어떤 사람의 포스팅에 죽고 싶다라는 글이 있으면 한번 프로필 사진 보고 내려보면서 아니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내용을 쓰지? 좀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전화번호 까면서 저한테 전화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 저도 그러거든요. 또 어느 날 만약에 패치냐 그러면 밑에 댓글 달고
좀 패배본에서 무슨 일이신데요? 좀 진정하세요 이러는데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12년도부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했었고 2013년도에는 책을 쓰게 됐었고 멘토십인.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력 대선 후보의 10명 멘토 중에 한 명이 포함이 됐던 사람이 죽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답변도 안 했습니다. 답변 무슨 일이세요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씹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씹었다. 예, 그래서 마케터님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당 작전이 바보인 척하기인데 지금 안철수는 사이코패스인 척하기? 자기의 오른팔 신복인데 무슨 말이지? 나는 그래서 그때 씹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소시오패스네요, 진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완벽한 박근혜 코스프레인데요. 박근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검찰 수사관들이 대면 수사하러 간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서면으로 네. 수사하자. 네. 그래서 결국은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결국 대면 수사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 진상조사라는 게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조사인데 네네. 자기네가 잘못하고 자기네가 조사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건데 네. 그것조차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네. 그냥 전화 조사로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의 지금 정신세계 안에는 거의 박근혜와 같은 똑같은 그런 정신세계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진상조사단 단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관용 의원이죠? 예,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는 거 보기에도 조금 신뢰성이 안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용주 당시 단장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관록 있는 검사 출신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도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맞는 말 같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상조사 단장의 스탠스예요. 모든 가능성? 이 황기정승 스탠스. 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심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당내 진상조사라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 버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 이거는 구속력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믿겠습니까? 당 내부에서 지금 하는 진상조사를.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빨리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서 네. 검찰 수사로 마무리돼야 될 부분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걸 당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그렇죠.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당내 진상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맞습니다. 자료, 예. 휴대폰 통화 내요. 네. 주고받았던 메일 다 그냥 검찰에 내고 네. 정말 무고하다면 네. 여기서 자기들의 그 무죄를 밝혀내 맞습니다. 검찰이 다 해줄 거예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뭘 조사를 맞습니다. 해. 제가 보기에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마다 좀 예리한 얘기 좀 하잖아요. 지금 진상조사단 단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국민의당은 늘 말씀드리지만 간 수 없는 감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시호와 또 최순실의 관계 그렇죠. 같은 거죠. 네. 서로가 적이에요. 근데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국민의당은 그 수십 명의 인원들이 다 서로가 적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 이 사람이 형량이 많이 나오면 난 적게 나오고 네, 네. 이 사람한테 최금을 떠넘기면 난 또 적게 나오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 단장은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안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형량을 디스카운트하고 죄를 떠넘기고 야 네가 이번에 좀 뒤집어서 나는 저번에 한번 갔다 왔잖니. 이거 정리하고 다니는 네고시에이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형량 네. 딜을 하러 저 지금 다니신다. 윤가피 소장님의 그 의견에도 동의하면서도요. 그런데 그 네고시에이터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죄수의 딜레마는 죄수 A와 죄수 B가 모두 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간 죄수 A 이유미 씨가 결국 입을 다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다물 이준석 씨도 생각이 없고 마찬가지고. 관련 정보가 더 나왔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 앞전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에서 굉장히 훌륭한 롤모델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장시호 씨죠. 네. 장시호 씨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메로나 네. 수박바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오빠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좀 빨리 나왔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유미 씨도 장시호 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코 죄수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을. 장시호 씨를 따라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 사건을 해결을 빨리 바라는 분들은 이 분들이 소환 당하실 때마다 검찰청 앞에서 피켓시를 해야겠다.
그 장시호 씨 사진 들고 네. 이분을 따라가십시오. 네. 이분을 따라가십시오. 다 터십시오. 네. 예.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시호 씨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경우에는요, 그 최순실의 변호사와 그리고 박근혜의 변호사가 그리고 또 장시호의 변호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서로 자기 의뢰인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약간 그림이 어려운 것 아, 같아요. 맞아.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유미의 지금 변호사가 누굽니까? 이유미의 변호사가 누구죠? 차현우 씨? 그게 약간 그 관계가 미묘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사건 전부터,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를 만나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뭐 난리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준서가 안철수를 만납니다. 잠깐 뭐 보도대로 하면 한 5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네. 5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해서 이거 고소사건 없애게 해주면 안 되냐. 약간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건하고도 상관없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데 쌍방고소를 취하하는 걸로 모면을 하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되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전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날 그 이준서한테 자기 가장 측근 변호사가 있어요. 송모 변호사라고. 네, 네. 그 사람이 뭐냐면은 국민의당에서는 정책비서라는 걸 맡았는데 후보 정책비서.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 후보랑 차를 동행하면서 24시간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 전화번호를 이준서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이준서는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송모 변호사랑 통화를 했고 송모 변호사는 자기가 아는 차모 변호사를 이유미 씨 변호사로 소개를 해줬는데 네. 이 차모 변호사의 부인이 박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안랩에서 근무한 직원이면서 네. 안철수 의원실에 비서로 근무했던 아하.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 변호사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렇죠. 안철수 예. 전 의원의 예. 의원실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준서 씨가 중간에 안철수 만나서 얘기했다는 말은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그렇죠. 정황상으로는 큰일 났으니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해주고 네. 변호사를 붙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축소해가지고 좀 마무리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안철수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서 이유미 씨의 변호인을 맡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그러니까 약간 흥미로운 대점이 뭐냐면 그럼 왜 안철수는 자기 측근 변호사를 이유미 변호사로 선임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유미 씨를 좀 봐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그 안에 구치소 안에서 심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막 아무 얘기나 막 할 텐데 그냥 막 모든 얘기를 다 꺼낼 수 있는데 땜 터지면 사실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은 변호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의 최측근 변호사가 가면 안철수에게 불리한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단독 범행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고 진술했고 제보 조작 과정에서도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이 씨의 변호인에게 확인했다라고 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차 변호사 같은 경우는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씨가 단독 범행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미 일단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유미 씨를 변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민의당에 또는 안 후보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추론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유미 씨가 아직은 정말 어린 게 어린 거예요. 변호사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가 며칠 지나면은 안철수와 그
죄 형량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될 줄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추천해준 변호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38이시라는 분이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소름 돋아. 모르겠어요. 어떡하니. 얼마 전까지 측근이었으니까 자기가 착각을 한 거지. 믿었던 거지. 네. 지금도 믿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거기 고립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거기 고립되면 하루에 6시간 텔레비전 볼 수 있고요.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라 그 녹화된 거 야생의 세계 그리고 쇼 프로그램도 가요 무대 그다음에 빅쇼 옛날 거 이런 거 틀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시는 왜 거죠? 이렇게 잘알아? 저그 얘기 들었어요. 구치소 들어가 있어요. 친구가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그 박지원보다는 안철수 쪽으로 조금 심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 죽고 싶다 이런 문자 보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사실은 저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그 문자가 갔던 게 25일이었어요. 6월 25일. 근데 그날 이용주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랑 전 의원이랑 통화했다고 얘기한 날이 25일이거든요. 무슨 통화를 했냐면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질 거다. 이게 다 녹취록이 이제 뭐 날조된 거라더라. 이런 보고를 했대요. 이용주 의원이. 그러면은 그 보고를 안철수랑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안철수가 그 보고를 듣고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유미한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이상하죠?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문자가 이용주 의원이랑 통화하기 전에 받은 문자인지 후에 받은 문자인지 모르는 건데 만약에 전에 받은 문자라고 하면 이용주 의원이랑 통화하면서도 안철수가 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대요. 네. 그러면 이유미의 문자를 받은 다음에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순서가 바꿔졌다면 이용주랑 통화한 다음에 이유미 문자를 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추론하기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당에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통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거 기간 내에 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포 이런 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그 해당 기자회견을 발표한 지금으로 치면 김인원 부단장 그렇죠. 이 사람을 소환합니다. 소환해가지고 그때 왜 이런 걸 발표했냐,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증거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할 건지 계속 수사할 건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그냥 주범을 잡아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이 사실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 동생이랑 그 가짜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뿐인데 그렇죠.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범인을 잡아버렸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전에 네. 정황에 대해서 검찰이 파악한 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당 내부던가 네. 아니면 그 주변이던가 이런 사람들이 저 이유미 씨가 저런 식의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걸 검찰에 알려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한테 전화를 하고 정황에 대해서 묻고 그런 것들을 소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검찰에 출두를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전화를 받고 검찰에서 온 전화를 받고 이제 당황하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이거 어떡하냐 나 이제 죽었다 누구한테 알려라 그래서 뭐 안철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또 네, 누구한테도 네.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알죠. 갑자기 네. 이 사람들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25일 날 기자회견 발표하고 나서 안 것처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바보 코스프레를 하고 다 있는 연기를 건데 하고 있는 거죠. 다 예. 연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검찰이 낱낱하게 한번 밝혀야 됩니다. 네. 또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긴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 사건, 이 정도 구치의 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그림 안 그리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그냥 빈집털이 5명만 잡아도 너 망봤지, 네가 유리창 깼지, 너는 너 앞에 차대 다 알거든요. 이 사건은 정말 너무 쉬운 사건이에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사건입니다. 너무 쉬운 근데 사건이고 그걸 녹음 파일을- 어렵게 푸는 네. 척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맞아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은 그래 그 음성 변조된 사람 목소리는 모른다고 쳐요. 모를 수 있지. 네. 근데 여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 누구지?
그럼 그 당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그냥 나옵니다. 네. 그냥 1시간 내로 알아낼 수 있죠. 너무너무 쉬운 사건을 네. 놓고서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그 보이기도 최초에 그 민주당 쪽에서 5월 6일날 이제 그 얘기 나온 다음에 5월 7일날 국민의당 관계자 이 문제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고발할 때 고소할 때 김인원, 김성호 이런 사람들을 고소했지 이유미는 고소 안 했어요. 고소안에 포함된 피고발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 당한 다음에 조사 받으면서 네, 밑으로 내린 거야. 밑으로.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일단 네네. 얘기한 우리는 거예요. 모르고 밑으로 내린 건데 참고인이 다시 됐다가 올라가.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밑으로 내린 끝에 이유미를 일단 잡아들이고 나서 다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네,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거꾸로 상황인 보이랍니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김관영 의원이 지금 자체 진상조사 하고 있는 오늘 안철수가 기어이 안 만나겠다고 대면 조사 거부하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겠다. 일요일 날 오늘 7월 2일 일요일. 네, 7월 2일 올. 네, 만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만나고 있겠죠? 6시 이제 넘었으니까. 뭔 얘기 할까요? 여기서? 뭐 서로 아까 말한 대로 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꼬리를 어디까지 꼬리로 볼까요? 뭐 이런 정리를 하는 아마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모두 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자 일단 우리 휴대폰 먼저 끄시고 또 서로 녹음에 서로 믿지 않아? 민감하잖아요. 사우나에서 만나고 예전에 있어요. 사우나에서. 이의호 여사 때도 그렇고 랜섬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멜 깁슨이 그 녹음기를 없는 걸 확인하려고 수영장에 빠지라고 하거든요. 네. 실내에서 사우나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우나에서 사우나에 많이 만나요. 설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에서 옷 벗고 무슨 친구랑 네. 비슷하네요. 왜냐면 두 분 예전 이의호 여사 녹취 조작도 있고 녹음에 민감하시기 네. 때문에 서로 기술들이 좋아요. 진짜 어이가 없다 저는. 진짜 녹음 휴대폰 다 끄자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럴 수 기본이죠. 있겠네요, 진짜. 그거 검문대 같은 거에서 서로 통과해가지고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시나리오 맞추고 네. 이렇게 대면 조사를 했다라고 녹음을 일부러 따로 따서 뭐 올린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당내 조사, 대면 조사든 서면 조사든 뭐 무슨 전화 조사든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 의미 왜냐하면 없고. 정규제 TV에 나온 박근혜 같은 거죠. 네. 아무 의미 없고. 별로 큰 의미가 없다. 한 가지 저는 정규제 TV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전 의원의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일단 일요일 날 뭘 터트리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갖고 지금 귀국하시잖아요. 네네. 내일 오실 텐데 오늘 밤에 도착하시죠? 오늘 밤에 오시니까 네. 그 전에 자기가 먼저 뉴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와중에 예, 뉴스 이런 생각이면 오늘 뭐 하나 발표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요일의 남자, 예. 일요일의 강한 남자.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인심을 잃었지. 분위기 이런데 국당 다른 의원들은 네. 다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혼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건 우리가 같이 원하는 들어가자.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충신이야. 고맙죠. 예. 고맙지. 왜 혼자 뛰어들어가? 언주로에서 만나.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뭐 특종은 아니지만 재밌는 에피소드 페이스북에도 잠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여기 건물에 김종인 김종인 전 예. 대표님 개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뵙거든요. 근데 아직 인사는 못 드렸는데 정말 재밌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국민의당 지금 이 조작 사건이 터진 다음에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네. 일행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일행분이 그분은 제가 보기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김종인 대표님한테 계속 국민의당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아니 저번에 옛날에 대표님 그 사람들이 막 누구 뭐 어떤 사람 뭐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막 입당하라고 막 쪼르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그거를 앞에서 듣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국민의당 사람들은 안 오겠구나. 이 오피스텔을 김종인 대표 오피스텔에 이제 안 오겠구나. 옛날에는 이현주 의원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현주 의원 온 것만 해도 한 3번 봤어요. 근데 이제는 안 오겠구나. 지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굴 모셔다 댄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비대위를 또 만들어. 네. 그런 걸 보면 네. 김종인 전 대표까지도 국민의당은 이제 끝났다. 판단하셨다. 네, 끝났다라고 네.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저는 검찰 수사부터 좀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제 이 수사를 민기적거리면 검찰은 이제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그렇죠. 이 검찰 개혁이라는 세탁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난리 나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검찰 내부에 정말 똑똑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엄청나게 수사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거를 막 크게 밝힐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이 검찰 개혁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선 자금 수사를 키웠거든요. 네. 그 대선 자금 수사 그 무슨 말 그대로 그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뭐 이런 것들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검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검찰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야 검찰 잘하고 있는데 그냥 냅둬 이런 식의 여론이 되면서 어찌 보면 검찰이 검찰 개혁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대선 자금 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 쪽에 정말 지략가가 있다면 이 사건 이거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서 뭐 국민의당이 없어지든 말든 뭐 안철수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박지원이 어떻게 되든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파야 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게 아니다. 검찰이 이거 그냥 뭐 대충 민기적 거리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검찰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이런 물에 생각이 쓸려가는 지금 거죠.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존재감과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수사를 대충 할 경우에 오히려 강력한 검찰 개혁에 그렇죠. 철퇴를 요구를 그렇죠. 민심이라는 네. 철퇴를 맞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저 동의하고요.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다 해놨는데 너무 어려운 척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수사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휴대폰 통화 내요. 문자 내요. 그리고 오고 갔던 거 이거 검찰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냥 이틀이면 다 까. 그런데 되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막 천천히 너무 힘들어. 이거는 아까 마케터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어떤 면피용으로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성과만 검찰이 보여주면 얼마만큼 된다. 성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 추리하다 보니까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내심으로는 이제 뭐 범인을 어느 정도 다 추론은 하고 있지만, 범인 윤갑이요. 네, 범인은 바로 당신? 이렇게 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윤갑이요. 아무도 못 나갔다. 추론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도 이제 계속 아마 요 이슈 가지고 우리가 또 한두 번 얘기할 일이 있을 근데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여당 관계자 입장에서 하여튼 남의 당 불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 신세계. 그러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정치인세계 정상입니다. 팟캐스트 후기 게시판에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정말 빵 터졌는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뭔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식당 정상 네, 영업. 저희 정상 영업합니다. 그게 딱 국민의당 지금 상황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정상 드는데. 영업하는 체하고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뭐 곡당 녹취록 날짜 사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파헤쳐 보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일요일인데도 스튜디오로 선뜻 빌려주신 마케터님, 네, 말씀하실 기회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줬다기보다는 정치 신세계가 유비 씨를 좀 빛나게 해줬다라고 5만 원 생각이 주세요. 들고요. 영광의 영광. 네. 5만 원 주세요. 뭐, 5만 원은 꼭 장부에 달아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그 국당의 녹취록 날조 사건 우리 공개 방송 때도 이 얘기를 이제 1부 때 했었는데 네. 그때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또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좀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아쉬웠던 게 우리 프레젠테이션 중에 인물 관계도가 좀 빠지고 해서 네. 그거 좀 아쉬웠는데 간단하게 우리 감님이 좀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네네. 먼저 저희는 그 공개 방송에서 용의자 그룹을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현재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인물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는데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유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준서. 네. 이준서가 나이가 많네. 50살이나 되네. 네. 그리고 김성우, 김인원 두 네. 사람. 네. 네. 공명선거 단장, 네, 부단장이죠. 부정선거 추진위원회. 네. 네, 하여튼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용의자 B그룹으로 현역 의원 중에 심증이 가는 인물들을 골라봤습니다.
이용주 당연히 안 걸릴 수가 없죠. 단장인데. 네. 그리고 김스까. 방송에서 김스까라고 했는데 우리 뭐 팟캐스트는 좀 더 세니까 예, 김경진 의원 지목을 했습니다. 네. 용기자에 올렸다는 것 뿐이니까 저 뭐 고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참 동기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불타는 복수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원래 활발하고 배신자가 맞습니다. 더 악랄한 행동을 합니다. 변절자는 하여튼 세게 군다. 변절자는 아주 강력한 공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황이 의심된다. 그리고 뭐 공작 정치의 달인이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해오고 있는 이태규 의원. 네. 이태규 의원이 왜 이렇게 용의 선상에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B그룹 분류했었고요. 용의자 C그룹으로는 김종인, 윤여준 두 사람도 물방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금방 혐의를 벗겨드리긴 했죠. 네. D그룹으로 실체 중에 실체죠. 박지원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 네. 너무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네. 이의 당사자다. 이 사람들이 몸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반장님이 홍준표를 여기다 끼워놨습니다. 네. 홍준표를 끼워놓은 이유가 되게 그럴듯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계시나요? 저 기억납니다. 네. 뭐였죠? 원래 이런 조작은 자유당 전문이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워낙에 박근혜 탄핵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스피커로서의 신뢰가 부족하다. 국민의당이 이걸 얘기해주면 그래도 신뢰도가 한 높을 거다. 가족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한테 뭔가 이렇게 아웃소싱이다. 그렇죠. 네. 아웃소싱한 게 아닌가. 청탁, 외주. 그런 네.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망에 올랐었고요. 저는 이준서를 아주 강하게 지목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준서가 최근에 이유미의 증언만 듣고 나를 탈당을 시키다니, 출당을 시키다니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우리 출당시킨대요. 그 말을 듣고. 네. 네. 그 말 듣고 아주 화를 냈는데 네. 저는 그 말에서 이걸 감지했었죠. 지금 출당하면 정말 좋은 건데 따봉인데 대길인데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네. 아, 이 조작 사건의 반대급부로 받을 만한 것을 아직 못 받았구나. 네. 그것은 자기가 당원이어야지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겠구나. 네. 지방선거, 뭐 공천이라든가 저는 그런 걸 연상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당에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남들은 못 나가서 한달인데.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벌써 도망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한 명 등장했잖아요. 네, 등장했습니다. 네. 뭐 지역구의 여론이 안 좋다면서 당장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판에 나를 왜 출당시키면서 화를 냈다는 것은 이준서가 아주 강력한 사건 관계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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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을 좀 봤는데 지금 현재 그 검찰 소환 현황이나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보면 네. 일단 이유미 씨 우리가 처음에 A 그룹으로 분류했던 네 사람 중에 이유미 씨가 구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서 검거 한 명, 검거 한 명, 검거 한 명, 쿵! 네, 검거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 이 세 사람은 네. 내일 이제 검찰에서 소환한다고 소환장을 띄웠는데요. 월요일 날 네. 선하신다. 네, 내일. 참고인 신분이죠. 네, 네, 그렇죠. 참고인 저희 이제 신분이죠. 녹음하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인데 방송하는 날이겠네요. 그럼 저녁 때쯤 해가지고 쿵쿵쿵. 네, 그 참고인 신분이 신문인데 아니고요. 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그 가짜 배우. 네, 네. 네요. 네, 그 박모 씨. 이유미 씨의 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아빠가 시켜가지고 이력서 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냈대.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네. 이런 어떤 연기도 있었지만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따님이 있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딸도 비슷하게 은행에 걔네 아빠가 힘을 써서 취직을 했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런 내용을 그때 그 기자회견문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건 진짠가 보다. 왜냐면은 문준용이 아니면 저 내용을 어떻게 아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준용한테 직접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일반인이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가짜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유미 씨나 이유미 씨 동생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애들이 모를 걸 어떻게 이유미 씨나 이유미 씨 동생이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의 초안은 물론 애들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 보통 시나리오를 쓰면 전문가가 와서 감수를 하잖아요. 디테일을 살려주죠. 네. 여기 전문가 하나 들어와 있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MSG를 넣어준 거죠. 그렇죠. 양념을 딱 그러니까 쳐줬어요. 단순히 문준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탁으로 취업을 했다라는 네. 내용만 넣은 게 아니라 네.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위해서. 다른 MSG를 넣었는데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어 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국민의당에는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과거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참여정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나리오에 섞어서 만들어서 이유미와 이유미 동생한테 연기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 감수를 해준 분이 적어도 초선급은 아니고. 아니 이거는 뭐 초선 뭐 다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기획한 사람 아니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열성 당원 내지는 열성 팬이 그냥 치기 어린 혈기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5월 5일 날 국민의당 그 김인원 부단장이 발표한 그 기자회견문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소름 돋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김인원 단장한테 가서 김인원 단장을 소환을 해서 이 출처가 과연 어디서 온 건지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좀 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윗선이 누구다라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파일이 가짜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카톡 대화 목록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음성 변조를 해주면 공개해도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유미 씨가 마치 제보자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해서 윗선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윗선에 있는 분은 음성 변조가 안 된 상태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미 씨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 녹음된 거. 그러면 송 작가님이 동생이랑 이야기를 들었어. 들고서 내가 그 보고를 받고서 내가 이 목소리가 송 작가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파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일이니까 아마 스피커 최대 볼륨에서 다들 들었겠죠. 다들 들었는데 송 작가 목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유미 씨 목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미 씨와 가짜 제보자의 통화인 것처럼 꾸며졌기 때문에 네. 남동생 목소리는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다 잠깐만요. 내가 잘 헷갈렸다. 그렇지. 이유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저는 나무님 말을 살릴 수가 있는 게 그 뉴스공장에서 그러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참고심이 네, 아니고요? 이준서 씨는 이미 피의자 상태로 피의자시고요.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김인원하고 해봐라. 김성호 두 사람은 네. 그 피고발인 피고발인. 상태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고발 당한 상태, 민주당에서 고발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고발 당한 상태로 지금 불러가는 상황인데 참고인은 없습니다 이미. 네네. 예. 그러면 뭐 쿵쿵쿵쿵. 예. 계속 도장 스탬프 찍히겠네요. 검거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당이 고발을 하니까 여지없이 그냥 콕콕콕 들어가는 거가. 예. 아니,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하여튼간. 이겨야 돼. 네, 그 우리가 A그룹을 분류했던 네 사람이 결국은 이제 순서대로 네. 출출출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수사 대상이 번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 대상은 이제 어느 선까지 이제 검찰이 그 수사의 폭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정서나 상식으로 봤을 때도 아무도 지금 이유미 단독범이라고 믿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조작 지시를 과연 누가 했느냐, 네. 어느 선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윗선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일단 직계로 이용주는 올라가야 되겠죠. 예. 안 올라가면 문제 있는 거죠.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약간 뭐 여담이긴 하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그 추가 조사를 해봐야지 좀 더 명확하겠지만 그 이유미 씨가 이제 여수 출신이고 그 이용주 의원이 여수 지역구 의원이고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여수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유미 씨가 자기가 이제 그 김미경 교수랑 같은 동양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랑
같이 그런 뭐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책도 쓰고 뭐 많이 그러셨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용주 의원 자체가 지금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이유미 씨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같은 동향이고 그 평소에 그런 지역의 지역 연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용주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네. 자기는 뭐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연관성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그다음에 이용주 그리고 이유미 이 3위는 뭔가의 어떤 같은 그룹으로 엮여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뭐 소환장이 오겠네요. 네. 연락 오겠네요.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에 바로 그 다음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현역 의원 중에는 최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봐서는 이용주 의원 선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고요. 만일 그 아래 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유미나 이준서 선에서 만일 이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 자체를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뉴비씨에서도 한번 기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단독범이 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왜 언론에서 저희들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한번 언급하고 가긴 네. 갔습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5일 날 김인원 공정선거 부단장 네. 이 양반이 관련된 증거 자료를 획득했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을 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불법으로 가짜로 만든 녹취록의 일부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문준용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 단장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고 쓱 빠져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설픈 공작의 네. 냄새가 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목소리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 어제 공개 방송에서 그 녹취록 그렇죠. 들었는데 목소리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대화의 내용이나 연기 톤을 봤을 때는 모르면 그건 바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마케터님 얘기하신 시민사회 수석이 또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의 시민사회 수석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 여러 명 중에 한 분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 옛날 참여정부 때의 시민사회 수석? 왜 그러냐면 지금 문준용 씨 취업 청탁 사건이라는 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네네네. 2007년도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기자회견에 나온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것도 역시 2007년도 당시 그러니까 2007년 정확하게 2007년도인지 아니면 2007년도 이전에서 근무하셨던 분인지는 확실하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녹취록만 보면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던 분이 따님이 그분도 뭐 예를 들면 은행권에 취직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 청탁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이유미 씨 가짜 배우 역할을 했던 이유미 씨 동생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내용을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인 거고. 창작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그 제보자가 진짜 문준용 씨의 지인이라서 문준용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문준용 씨랑 일면식도 없는 전혀 그러시죠? 관계없는 가짜 배우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가짜 배우가 했던 그 말들이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누구의 기획에서, 누구의 지시로 나왔느냐.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밝혀내면 결국 윗선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유미 씨가 그 책을 썼잖아요. 2013년 9월에 66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이라고 해서 그 2012년 대선 진신 캠프에 대해서 썼던 책인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안철수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안철수 진신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난해 대선 과정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9월 19일부터 중도 사퇴한 11월 23일까지 66일간 진신 캠프를 중심으로 벌였던 역동적인 사건들과 그 뒷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안철수 교수의 제자로 청춘 콘서트 서포터로 활동하다가 진신 캠프에 합류한 이유미 씨가 대표로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 소개에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를 졸업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네. 뭐 뒤에 나올 부분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후보와 굉장히 어떤 거리에 있었고 이 책 페이지 수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런 내용을 쓸 정도면 핵심은 어쨌든 안철수 씨인 거잖아요. 안철수 씨와 상당한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최측근이나 아니면 이런 책을 한 권 쓰려면요. 제 주변에 또 고스트라이터들 국회의원들 쓰시는 분들 있는데 이메일 주고받았던 걸 수백 통을 받아요. 왜냐면은 워낙 바쁜 분들이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그냥 이메일 계정을 받아서 이 작가가 들어가서 이메일을 싹 다 봐. 그 사진 딱 보고 그 와중에서 야 이런 내용은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 취합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처럼 물론 자원봉사 시각을 합니다만 상당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그냥 지금 나오는 어떤 국민의당에 말하는 것처럼 열혈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관계가 밀접한 거고 2012년이면 몇 년이요? 벌써 5년 전부터 같이 해온 사람이거든요. 5년 동안 그냥 나는 누가 좋아서 난 계속 자원봉사자 할래요. 이럴 수가 있나요? 나무님이 말한 건 이제 2012년에 기록이고요. 네. 그렇죠. 2012년 기록. 측근이고 신복이었다는 기록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자원봉사자로 순수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다른 복수의 직원들, 캠프 관계자, 그러니까 올해 캠프 안철수 캠프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캠프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다. 나대는 성격으로서. 그리고 안철수 측근임을 너무나 떠벌리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의 기록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도. 측근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얼만큼 권한과 그런 걸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사명감으로 일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저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안철수의 지인 또는 안철수의 조력자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사람이 맡은 타이틀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훈 씨가 얘기한 대로 2012년에 캠프에 관련된 책을 대표로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수에 이제 2번이나 출마를 하고 또 그 여수 연고 있는 그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와의 같은 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고 아주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17년에 1월 달인가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종의 대선 출정식 격인 백인의 멘토단 뭐 이런 국민 멘토단 선발대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대선 출정식을 했는데 이때 대표 10인의 멘토에 이유미 씨가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무슨 그 멘토들이 무슨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무슨 김민전 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멘토단 10인의 멘토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10인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유미 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철수가 이 이유미 씨를 어떤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유미 씨는 그냥 뭐 벤처기업 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자기도 뭐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의원 신분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뭔가 이렇게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 멘토 10인으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선정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이유미 씨에 대한 안철수의 신뢰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2012년도부터 자원봉사자, 2013년에 대표로 책을 쓰게 됐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측근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총선에도 경선에 들어갔었죠. 총선에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대선 때 멘토 10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오게 됐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 왜 뭐 더불어 포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러게요. 일캠에 있는 들어가기도 뭐 어렵지. 우리 뭐 그 대변인 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몇 명 딱 인상 깊은 그렇죠. 10명인데 나 같은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갑표도 못 들어가는 그 10명인데 난 뭐 10명 10일이나 겨우 할까? 네. 11인? 정말 11인까지 가깝네요. 하실 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뭐 국민의당 지난 총선에 뭐 특정 지역구에 뭐 경선에도 이렇게 참여했다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여수에. 정도로 국민의당이랑도 상당히 밀접하고 그리고 뭐 그 안철수 캠프 내에서도 캠프에 있는 다른 인사들이 어지간해서는 함부로 말도 못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목소리 내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도 지금 국민의당 현황이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 아직 좀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건에 지금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박지원은 계속 그 와중에 계속 추미애를 걸고 넘어지면서 좀 추모닝 시전하고 있는데 박지원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네. 원래는 이분이 자기는 자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